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은성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자본 규제 완화 혜택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모두 다 3대 지수 모두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장 대비 0.31% 조정을 받으면서 3035.4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홀로 5,8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39억 원, 외국인이 5,4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반면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0.34% 상승을 하면서 955.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523억 원, 기관이 44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986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잘 쉬신 것 같으세요. 오늘 되게 얼굴이 밝고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피부가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금요일날 피부과 갔다 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효과가 있으시군요. 네네네.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카리스마 있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2시간 알찬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네네네. 일이 있었나요? 네. 주말에 그 SLR 완화 조치를 이제 연준에서 네. 연장하지를 않았고요. 네, 그 SLR 그 완화 조치라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은행마다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투자 상품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 국채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고 또 이제 국채를 좀 사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자기 자본 비율에서 좀 제외해 줄 테니까 좀 국채를 사라 이렇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던 조치인데요. 네. 그게 이제 만기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난번 FOMC 회의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네. 그때 파월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답을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뭐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뭐 하락으로 잠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악재가 나온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지수는 크게 뭐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한 0.71% 좀 대형주 우량주 있는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7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그 전문가님 조금 전에 네. 레버리지 비율을 연장하지 않으면 네.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채 금리가 또 큰 변동성을 보일까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날 좀 그 부분 때문에 한 1.7% 이상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화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에 부담을 줬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고 근데 국채금리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그 리스크를 많이 흡수하면서 좀 지나가는 이슈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처음에 터졌을 때 막 주가 급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뭐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와도 점차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국채금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금리하고 이제 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 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건데요. 네. 일단 2008년도에도 국채금리는 이제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한 2.5%, 2.7%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 때문에 뭐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고 지금 한 1.7%, 1.6%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정도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이슈는 좀 지나가는 이슈가 아닌가 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채금리 이슈는 이제 안정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네.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의 의장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번 주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발언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네. 내일이 아마 그 옐런 재무장관이랑 그 하원에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상원에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확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원과 상원에서 좀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그 FOMC 회의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어떤 발언은 시장에서 충분히 했었고 계속 네.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할 때마다 좀 들쑥날쑥했으면 좀 네.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한 가지 부분만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이번 주 말에 있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ECB 그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그 디지털세, 그러니까 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글, 뭐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요 업체들한테 이제 디지털세를 매긴다라는 부분이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6월 달부터 좀 시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초안을 조금 만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좀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좀 좁은 폭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좁은 그런 어떤 폭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년 동안에 그 한 지수가 2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때 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제 좀 어떤 그런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국채금리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게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은 점차적으로 조금 뭐 안정된 그런 어떤 형태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일관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또 미국 네. 주식도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또 심상치가 않아요. 네네. 중국이 또 테슬라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네.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뭐 기가와트 뭐 어떤 그런 기가 팩토리 뭐 이런 그런 공장도 짓고 중국에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많이 했는데 폭스바겐도 이제 이번에 그 CATL 그 배터리를 선정한 네.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그 GMP 그 플랫폼에다가 또 이제 CATL 그 수주를 했던 이유가 다들 이 중국 시장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폭스바겐 전체 차 판매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하고 있는데 좀 앨런 머스크의 그런 자율주행 어떤 카메라와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보안 이제 뭐 그런 뭐 국가기관에서 쓰지 마라 그리고 뭐 군 시설 있는 데서 쓰지 마라 그
앨런 머스크가 그 화면에 그 빅데이터를 담아갖고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거기에 또 저장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거를 마찬가지 화웨이하고 똑같은 논리로 네. 좀 규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그것도 그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뭐 현대차나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사실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좀 이후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전문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그 돈나무 언니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크인베스트가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주가가 2025년에는 3,000달러를 갈 거다라고 네. 선언을 했대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현재 네. 주가를 보니까 현재는 654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뭐 다 이제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네. 약간 돈나무 언니, 그러니까 캐시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네. 약간 성장주를 좋아하시고 어떤 그런 성장주 조그마한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은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혀 알 수 없고 그 부분을 또 믿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지금 상황에서 이제 3,000불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여러 가지 실현과 역경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어떤 의견에 좀 너무 비중을 둬서 그거를 뭐 또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서학개미들도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전망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테슬라를 떠나서 네. 이제 어떤 산업이 처음에 생기면 그 초기 시장에서 네. 1등인 회사가 뭐 끝까지 1등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1등으로 못 가는 회사들도 많이 봤거든요. 많죠. 네. 예전에는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컸었고, 근데 다음이 지금 네이버한테 이제 좀 뒤처져서 카카오를 인수하고도 지금 이제 네이버와 그런 경쟁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선구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위치를 계속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초반에는 격차가 조금 있잖아요. 격차가 조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격차가 점점 좁아져요.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마이크론의 그런 어떤 반도체 기술이 예전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마이크론이 오히려 더 먼저 그 반도체를 뭔가 개발하고 해갖고 지금 뭐 시장에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SK와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갭 차이, 기술의 갭 차이를 지금은 훨씬 더 좁은 상태로 만든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은 이제 일단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지금의 이런 격차를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냥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를 지금까지 먼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전체 한 70% 뭐 50%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기술의 격차는 되게 빠른 시간에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좁혀진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나중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좀 겪어봐야 될 거니까 아마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는다고 여기 이제 장기 투자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재산을 넣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좀 가져가고 뭐 그런 캐시우드의 그런 어떤 발언을 갖고 뭐 3,000불, 4,000만을 간다라고 좀 믿어갖고 너무 그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조금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테슬라가 독점하던 전기차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요즘 네.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주도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상황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이후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보니까 좀 은행주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기존에 못 올랐던 은행주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 순환주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제 그런 지금 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좀 똑같이, 반영이 네, 됐었고요. 반영이 됐죠. 그 전에 이제 또 여행, 레저 이런 쪽에 어떤 산업군들이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실적 장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실적을 좀 낼 것 같다라는 부분의 시장에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고 막 이제 그 뭐 어디에 가서도 뭐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손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투자해 놓으면 조금 이제 회사들도 살릴 수 있고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좀 그런 어떤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또 우리나라도 오늘 좀 그와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증시도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미증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언제나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네. 지루했어요. 예, 지루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예전처럼 좀 익사이팅하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네, 다들 네. 재미없다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괜찮은 걸까요? 비트코인은 좀 너무 익사이팅하니까. 네, 너무 주식- 극단적인데. 네,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익사이팅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등락폭이 너무 좁고 종목들도 이제 뭐 크게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이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보면은 네. 이게 등하락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사실 지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니까 또 그 반등 이상으로 또 가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으로 봐도 좀 아침에 좀 하락하면 또 오후에 좀 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이 제자리권에 지금 계속 있는 그냥 가만히 지금 일주일 내내 뭐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시장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뭐 매매를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제일 그냥 편안한 또 그런 시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내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60일선까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사면서 좀 코스닥이 이제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면서 이제 코스닥이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들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막판에 좀 기관들이 사들어 오면서 개인들이 좀 팔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게 금요일 날에 네. 연기금 그 기금 운용 회의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뭐 편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시장에서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전에 어떤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편입비율을 좀 높인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그 기금운용회의에서 이제 바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기금에서 총 30조 정도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한 20조 정도를 팔았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고요. 한 10조 정도 남았는데 이제 총알 10발 남았네요. 한 무섭네요. 20조 정도는 먼저 팔았다고 연기금의 하니까 어떻게 총알은 보면 무서워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절반 이상은 팔았고 한 이제 한 10조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물량은 지금 기관들이 개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뭐 예탁금도 한 60조 정도 있고 하니까 좀 10조 정도는 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요즘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8거래일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왜 코스닥이 더 강한 걸까요? 그냥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또 어떤 반등, 그냥 키 맞추기 장세예요.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 네. 이제 요 정도 올라왔잖아요. 요 정도. 예, 코스닥 차트나 사실 코스피 차트나 레벨은 비슷합니다. 예,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60일선과 21선 요 정도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단기간에 빠져 있다가 61선 부근까지 올라온 거니까 사실 그냥 키 맞추기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붙어서 올라온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저는 그냥 요즘에 코스닥이 강하길래 네. 이제 포트를 그럼 코스피에 있는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로 집중을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네. 좀 별로인 건가요? 네, 지금은 코스피, 네. 코스닥을 따지는 것보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들을 할 텐데 미국의 이제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고 어떤 업종군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을 잘 내느냐 3월 달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 때도 좀 실적이 어떤 게 좀 더 잘 날 것 같냐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싸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퍼포먼스나 실적들을 만들어 줘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코스닥을 떠나서 그냥 기업의 이익들이 좋아질 만한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 가치를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연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폭스바겐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은 네. 또 현대차 이슈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보셨나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그 좀 피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LG화학이나 지금 삼성 SDI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기대감으로 실적도 물론 뭐 괜찮긴 했지만 그 실적 대비 어떤 밸류나 그런 멀티플을 좀 많이 줬었는데 네. 지금 이제 폭스바겐 자체에서도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 지난번 테슬라에 이어서 또 폭스바겐 그리고 또 오늘 뭐 현대차도 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시장에서는 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데 좀 약간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좀 잘 갔던 그런 어떤 배터리 회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좀 고평가, 그러니까 좀 성장주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금 가격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배터리주들을 조정받을 때 저가에 매수할까요? 아니면 또 지켜볼까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이 자체의 산업 자체가 네. 좀 시장에서 지금 그 초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초입부예요. 네. 초입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의 원가의 40% 정도를 배터리가 차지한다라고 할 때 자동차 회사로 치면 사실 옛날로 치면은 엔진을 다른 데서 사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원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차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도 리스크긴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원가 절감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된다. 이게 폭스바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폭스바겐에서 만들고 싶다,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왜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나라 지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일본의 파나소닉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파나소닉, LG화학, 삼성 SDI 이 정도 회사가 지금 대부분을 만들고 있고 다른 네. 회사들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의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런 배터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화학 회사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 회사가 그냥 내가 2026년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만들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스바겐에서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제가 뭐 그런 어떤 화학 뭐 그런 어떤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아니 이 화학 어떤 부분들의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바로 2026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좀 약간 모험인 것 같거든요. 폭스바겐도. 네.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CATL이랑 그리고 뭐 노스볼트라는 회사, 노스볼트라는 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투자한 그냥 배터리 어떤 그런 회사인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특허로만 쳐도 한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2만 개 정도, 2만 2천 개 이렇게 갖고 있고 삼성 SDI도 특허로 한 2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 한 2천 개 정도 갖고 있고 노스볼트는 아예 데이터도 없고 노스볼트는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10조 이상의 어떤 물량을 주고 몇 년도부터 뭐 니네가 만들어 줘라고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조차도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는 지금 만들 수가 있대요. 가능은 한데 그걸 이제 그 단가에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라는 부분에 그 양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냥 2026년도부터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폭스바겐에서 뭐 워낙에 큰 기업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긴 하겠지만 100% 성공할 거라는 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소문일 뿐인데 일단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미래 먹거리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쏟아지는 네. 비는 조금 피하고 보되 일단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 피해갈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배터리 회사들이 아직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판매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막 그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당장 실적을 많이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산업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핸드폰, 스마트폰도 처음에 시장이 열렸을 때 이런 기대를 받던 회사들이 한번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매출을 낼 때 그걸 확인하면서 다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그런 핸드폰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약간의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뭐 현대차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주식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의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대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나 이런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100만 원 갔던 주식이 80만 원 내려와서 한 20%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이걸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금 이 산업군 자체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서 조정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뭐 바로 V자로 반등 나오기에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지수도 그렇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고 당장 이 회사가 당장 전기차들이 많아지면서 당장 실적이 이렇게 막 크게 막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할 건 없다. 그냥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올 때 비중 줄이고 좀 천천히 보실 필요 있고요. 새로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도 급할 거 없으니까 지금 지수가 당장 여기서 내일 이렇게 갑자기 치고 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2차 전지 분야 종목들은 지켜보면서 천천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정작 오늘 만도에 확실한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작 이건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 오늘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서스펜션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거 정말 호재거리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장 초반에 좀 오르긴 했는데요. 그 전부터 만도가 조금 사실 이 주식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그 현대차 관련된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만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오는데 만도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뭔가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제 미리 올라온 거고, 그리고 오늘 재료가 노출되니까 그냥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하락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자동차 관련된 지금 전반적인 그 부품주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많이 내려오고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계속 한 종목 한 종목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현대위아나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봐도 지금 이건 만도의 모습인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기아차의 모습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반등권으로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락하던 어떤 흐름이 좀 멈추고 옆으로 좀 이제 기고 있거든요. 좀 옆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 자동차 이런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좀 멈추고 좀 이제 이후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가 미리 이제 재료를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매수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약간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따라가서 뭘 하기보다는 네. 좀 지켜보면서 좀 내려올 때, 만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흐름 보니까 한 58,000원, 59,000원 요 정도 수준이 오면 굉장히 조금 또 빠르게 매수세가 붙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그 ADA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어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만도까지 2차 전지주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슈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13%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예정돼 있던 수순이고 사실 예상하셨어요, 전문가님? 그럼요. 네,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공모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시작하면 이런 기대감에 앞으로도 이런 공모주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요. 네. 아마 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감에 경쟁률 때문에 이제 좀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상장하면 또 그런 어떤 따상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공모주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정도 더 떨어지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올라가던 흐름이 멈추면 공모주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내려오는 어떤 이 과정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주는 상장하고 나서 함부로 뭐 매수를 했다가는 조금 약간 어려움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님, 그런데요. 네. 종목별로 이제 투자자들 뭐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요. 이 네. 종목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기만 했고 개인만 사들이고 있어요. 네. 개인들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주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사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요. 네, 일단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이 기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전에 SK 바이오팜이 있었잖아요. 네. 이 바이오팜이 오히려 기대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이때 당시에 코로나 어떤 이슈에 그냥 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SK 쪽에서 나오는 어떤 바이오 회사 중에 첫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바로 다음날 점 상한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첫날 상한가 뜨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점 상한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올라갈 땐 이렇게 좋지만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선가 이렇게 한번 터지니까, 이날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 방에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고통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지금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나 다시 이게 짧게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조금 이거는 이미 이슈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빠져나오시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물린 게 있다면요. 근데 이슈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고 또 네. 백신 개발 그런 임상 결과도 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좀 안 좋게 보시나요? 그런 게 물론 이제 다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주식은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에 이제 충족하는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또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그 안에서 그냥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추세를 크게 벗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SK 케미칼도 한번 보시면 대주주잖아요. 네. 예, 대주주인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 그 상장되고 나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오고 짧게 반등 나오고 지금 또 다시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지금 이 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이 가격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을 빼고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빨리 좀 나오실 생각 하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그 안에서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그 신규 상장주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거기에 투자해서 만약에 뭐 물리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전부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좀 그냥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올라갔을 때 상승폭보다 내려갈 때 하락폭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상장 날부터 개인들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최대 주주 SK 케미칼까지 조심하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 네. 중심에서 이제 경기 순환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뭐 우리나라 오늘 시장을 보면은 해운주를 필두로 해서 네. 뭐 기계주 그리고 철강 그리고 뭐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뭐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네. 화학 정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조선 철강 기계 뭐 이런 어떤 그런 경기 순환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주가가 좀 기술주들에 비해서 성장주들에 비해서 뭐 카카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주식이 좀 싸져 있다 보니까 네. 좀 오늘 그쪽 주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고요.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해운주예요. 맞아요. 전문가님이 예. 매번 출연하실 때마다 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 해운주가 지금 보시면은 와. 차트 한번 보시면 네. BDI 지수가 지금 또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BDI 지수가 지금 BDI 지수 보시면 예전에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상하이 운임 지수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건 BDI 발틱 운임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DI 지수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벌크성 관련된 어떤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그런 주식들 그리고 이제 그 뭐 가스 운반선과 관련된 KSS 해운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순환주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뭐 이제 그 운임들이 또 이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페노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지난번에 지금 윗꼬리가 있는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서 메꿔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내일도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의 초입부에 있어요. 그래서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HMM보다 지금 더 세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8.5%, HMM도 지금 흐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지난번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이제 그 지수가 조금 돌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저가 매수가 있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다른 종목들로 좀 매기가 옮겨 붙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쏟아졌었는데 지수가 또 못 가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못 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 사는 지금 해운주에만 계속적으로 지금 매기가 붙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싸져도 지수가 가지를 못하니까 마땅히 지금 다른 종목을 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이런 운임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해운주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한해운도 대한해운은 이제 펜오션하고 HMM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요. 펜오션과 그리고 그 HMM 좀 볼 필요 있고 지금 펜오션이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오른 HMM도 계속 볼 필요가 있지만 이 펜오션도 좀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는 매번 방송에서 추천도 해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밝은 전망을 예상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철강주들 중에서도 오늘 포스코가 또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네, 포스코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포스코가 네, 그 뭐 미국에서 관세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낮아질 수 있고 또 중국에서 네. 또 이제 본인들 그런 철강 회사들한테 좀 규제를 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 좀 그런 어떤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만약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 철강 회사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가동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근데 지금 좀 약간 그 철강주들 중에서 네, 좀 독특한 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5% 오르긴 했는데 네. 이런 회사들보다 사실 동국제강이라든지 네, 동국제강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예, 동국제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이쪽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세아베스틸도 지금 정고점 넘어가는 형태고 그리고 한국철강.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 회사들이 지금 더 흐름이 좋거든요. 한국철강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제철도 뭐 흐름이 좋긴 하지만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는 좀 약해 보이고요. 포스코도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약하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철강주들도 지금 그런 어떤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형태고요. 약간 그런 중소형 철강주들까지도 다 움직이는 걸 보니까 좀 약간 철강주들이 좀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기계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네. 사실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건 뉴스가 좀 이제 뭐였냐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제 가져가긴 하는데 근데 그 투자 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 부분 사업 부분을 분할해 갖고 그거를 이제 두산중공업에다가 사업 부분을 두산중공업에다 합병을 한다. 네. 그게 이제 거기에 밥캣 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밥캣 지분이 있어 갖고 그 밥캣 지분을 이제 두산중공업 원래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오늘 20%가 뜨는 걸 보면서 이거 약간 네.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물론 그것 때문에 떴다라고 얘기가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인프라의 그런 어떤 인프라 법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가격이 이제 한동안 좀 못 가기도 했고요. 네. 경기 순환주 중에 또 기계주가 또 한번 뜰 때가 됐고 네. 그래서 꼭 이 주식뿐만 아니라 뭐 두산중공업도 오늘 흐름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또 STX 그룹주들도 괜찮았거든요. STX 그룹주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괜찮았던 회사인데 지금은 조금 잊혀져 있는 회사긴 한데요. STX 엔진, STX 그룹주들도 중공업도, 네. 조금 오늘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고요. 예, STX 중공업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좀 뭐 분할해서 뭐 연료전지 사업에 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STX 중공업이 좀 흐름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 네. 요 회사들 기계 관련된 회사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화학주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계속 괜찮았고요. 뭐 화학주는 뭐 S오일이라든지 네. S오일 정유주 S오일이 원래 S오일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 계속 너무 사고 싶게 올랐었어요. 너무 사고 싶게 오르고 조정도 쉽게 안 나오고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8만 원 초반이 왔다가 또 다시 9만 원 금방 가고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이 올 때도 조정이 안 오다가 이번에 좀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간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제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S오일도 좀 약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화학주
화학주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금호석유,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가면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롯데정밀화학도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인데 좀 이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가면 경기 순환주의 어떤 그런 바람으로 같이 불 때 같이 움직여서 같이 올라가면 좀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조정을 좀 받다가 좀 다시 이제 좀 흐름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지금 조금 약간 이제 그 뭐 경영권 분쟁 중이고 막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네. 뭐 해운주, 뭐 조선, 그러니까 철강주, 그리고 이제 그런 기계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부분에 있는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뭐 다 사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좀 이런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조금 좀 괜찮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한번 들고 있으면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노션이라든지 해운주가 지금 가장 뭐 흐름은 괜찮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경기 순환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 경기 순환주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네. 이제 실적을 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도 이제 알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뭐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좀 약간 지금은 좀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자. 그 전에 이제 기대감만 갖고 올랐던 주식들은 조금 이제 처분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에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부분에 네. 대한 좀 빠지고 있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좀 관망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을 내는 어떤 상황들이 괜찮게 비디아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해운주 그리고 뭐 철강 뭐 중국에서 규제가 돼서 어떤 그런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법안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이제 뭐 미국 종목으로 얘기하면 캐터필러나 이런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그 캐터필러의 흐름이 되게 괜찮으니까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STX 이런 어떤 기계 관련된 종목들 뭐 화학은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한번 시선을 돌려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을 실제로 낼 수 있는 철강주부터 기계, 화학주까지 경기 순환주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언제나 꼼꼼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뭐 매번 하는 거라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소감을 갑자기 갑자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2부 때도 더 힘차게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